안녕하세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두 차시로 나눠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와 프린트 준비해 주시고, 교과서 226쪽 앞부분 줄거리부터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난장이 제목부터 확인합시다. 교과서 왼쪽 하단에 나와 있듯이 난장이라는 표기는 현행 한글 맞춤법상에서는 난쟁이가 바른 표기예요. 그런데 작품 발표 당시의 표기를 따라서 우리 교과서 본문에서는 그냥 난장이로 표현합니다. 자, 현행 맞춤법에서는 여기 선생님이 써 두었듯이 장이와 쟁이를 구별합니다. 장이는 어떤 관련 기술을 가진 사람, 직업과 관련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즘 거의 없지만 대장장이라든가 옹기, 항아리를 만드는 옹기장이 이럴 때 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쟁이는 행동, 생김새, 특성과 관련해서 심술쟁이, 말썽쟁이, 욕심쟁이, 난쟁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조세희 작가님의 대표적인 중편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장이 가족이 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난장이가 소설에서 의미하는 내용 봤습니다. 소외된 사회적 약자, 꼭 신체적인 장애 상태만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 그랬습니다. 이들의 삶이 굉장히 힘겹고 고단하죠. 근데 이들이 사는 동네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어요. 프린트 02 공간적 배경의 의미 보세요. 자, 이 동네 이름은 실제의 삶, 지옥과도 같은 불행한 삶인데 동네 이름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와 있죠. 이것은 소외계층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빈민촌, 무허가 판자촌의 이름이에요.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명을 반어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가난하고 참혹한 비참한 참담한 그런 삶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적인 표현이다 라고 이 동네 이름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계속 볼 거니까 옆에다 펼쳐 놓으시고 자, 다시 이제 앞부분 줄거리로 갑니다. 자, 철거 계고장이 배달이 됐습니다. 계고장이라는 게 뭔지 왼쪽 하단에 나와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보시고 우리는 프린트 하단 03 소재의 의미 첫 줄 무허가 집에서 사는 빈민촌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소재이다. 이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할 거야. 언제까지 철거하니까 집을 비워줘야 돼. 이런 문서가 도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난장이 일가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집이 철거될 상황,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주는 소재가 이 철거 계고장이 됩니다. 그렇게 배달이 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립니다. 자, 입주권 역시 프린트 소재. 가난한 철거민들은 가질 수 없는 이상적인 물건하고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인데 이 입주권만 있다고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런 금액의 돈이 더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 입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파트는 그림의 떡 같은, 그래서 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받고 팔고 이사를 다른 곳으로 도시의 외곽으로 이사해야 할 처지가 됩니다. 인쇄 공장에서 일하던 난장이의 두 아들 영수 큰아들이고 그리고 영호 둘째 아들입니다.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교과서는 이 영호라는 둘째 아들의 시각으로 서술이 됩니다. 우리 교과서의 서술자 영호,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위, 권리,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권리와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사장과 협상을 시도하다가 결국 공장에서 쫓겨납니다. 자,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서의 사장과 여기에 나오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을 헷갈리지 마세요. 김 사장은 부동산 업자예요. 부동산 투기업자입니다. 그 적은 돈을 들여서 입주권을 사들이고 그것을 비싼 값에 파는 부동산 투기업자인데 굉장히 젊어요. 굉장한 부잣집의 아들로 지금 운영 연습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연습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젊은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난장이 가족의 입주권을 사가자 난장이의 딸, 자 유일한 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그 젊은 김 사장을 따라갑니다. 이유 왜 따라갔겠어? 자신의 집 입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따라간다 까지가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 첫 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형은 영수입니다. 형은 영수이고 공장에서 노동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책, 인쇄물을 닥치는 대로 읽어냅니다. 그런 굉장히 지적 욕구가 강한 그런 인물이고 이 형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소설에 등장합니다. 자, 점심시간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야기했다. 우리가 여기서 나를 찾아왔다. 나는 당연히 영호라고 아까 얘기했죠. 영호는 둘째 아들. 역시 공장 노동자입니다. 현실의 어떤 그런 모순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호가 서술자.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것 사장과의 협상 앞부분 줄거리에 나왔죠. 일종의 싸움이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배경 지식을 지니고 있는 그런 형이야.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죠. 그런 기본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것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야. 당연히 옳은 것은 형이 생각할 때 노동자가 될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그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부딪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봐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사장과 싸울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 30분밖에 안 되었어요.
자,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어. 노동자들 모두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자, 지금 요렇게 짧게 읽었지만 문장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단문 위주의 간결체입니다. 짧은 문장 위주의 간결체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문장 스타일인데, 이렇게 짧은 문장 위주로 글을 쓰게 되면 독자들이 이 행간에 들어있는 뜻이라든가 이 글 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상상하고 해석해야 할 그런 여지를 넓혀주는 문장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것을 장황하게 다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의 몫이 남겨지게 되는 거죠. 자,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한 양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리고 그 일의 질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가를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주면서 10분간만 밥을 먹고 남는 20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이 공을 차라고 한 것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라고 했겠어요? 그건 아니지. 노동자들이 모이면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야, 우리 이거 너무 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의논하지 못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 그런 공을 차라고 한 거죠. 여기서 회사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지. 회사의 의도. 자, 우리는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찾습니다. 어울리지 못해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자,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습니다. 쉬지 못했어요.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거죠. 노동자 그리고 회사를 노사라고 합니다. 노사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70년대 심했죠. 요즘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상태고, 자, 이들의 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세요.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공기청정기 이런 거 없어요. 또 소음, 계속해서 소음이 들려요. 그런 속에서 아침부터 밤중까지 일을 했다.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밤중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대가도 제대로 받질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금방 죽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굉장히 건강이 나빠지는, 계속해서 소음 속에 놓이면 청력에도 당연히 이상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 환경의 악조건, 열악한 환경, 그리고 흘린 땀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그 대가죠. 월급이죠. 보수.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의 대가조차 적어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받는 월급은 정말 아주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이렇게 번 돈으로 가족의 어떤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부조라는 단어의 뜻은 옆에 있습니다. 교과서 건강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그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현상, 요 현상은 말 그대로 빈부격차를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나쁜 공기와 소음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은 시간 일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잘할 수 없었겠지? 그러나 중산층 이상에서는 무럭무럭 자라는 그런 2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 부의 격차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 발육부조 현상입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 이익과 손해입니다. 이익과 손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화랑의 반대말 불황, 경제활동이 침체되어 있는, 그래서 물건이 제대로 팔리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뜻이죠. 침체. 자, 그와 그의 참모들. 참모라는 말 알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꾸며내는 그런 사람.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형태, 유무형의 폭력들이 있었습니다. 언어 폭력도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주어지는 폭력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억압을 감추기 위해서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곤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열심히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익이 나면 공평하게 나누어 줄게. 공평한 분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노동자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공평한 분배,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가 없죠, 과거에.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자, 넘어가도 되겠죠?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조금도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 희망 대신에 간이, 소금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얼마나 소박한 희망이에요.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를 원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그들이 먹고 있는 반찬들은 비싼 무슨 스테이크를 구워달라는 것도 아니야. 겨우 무를 말려서 만든 반찬이 굉장히 지금은 짜. 반찬 값을 아끼기 위해서 짜고 참 먹기 힘든 그런 반찬이 식탁에 올라옵니다. 그러지 말고 싼 무여도 좋으니까 짜지 않게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게 그런 반찬을 식탁에 올려주세요. 이게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없었어요. 자, 여기 나빠질 뿐이었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면 쫓겨났다가 나옵니다. 거기까지를 꺾음가로로 묶으시고, 자, 나빠질 뿐이었다. 노동 환경이 점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 그런 상황을 구체적인 노동 조건을 들어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해에 2번 있던 승급, 그러니까 월급이 인상된다는 뜻입니다. 월급 인상, 봄, 가을 이렇게 올려줬다면 그게 한 번으로 줄었어. 또 야간 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야간 작업, 예를 들어서 6시까지 일을 한다. 그럼 그 이후 밤에 일을 하는 이런 걸 이제 시간 외의 근무라고 하는데 그럴 땐 수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000원을 주다가 그걸 7,000원으로 줄였어.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줄였습니다. 10명이 하던 일을 7명이 해야 돼. 그러면 일 양은 점점 많아지고 작업 시간도 늘겠죠. 그지? 그래서 굉장히 점점 더 힘겨워지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월급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불만 토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회사에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노동자 중에서 한 명을 이렇게 포섭해 가지고 너 회사에 불만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줘. 이렇게 그 대신 너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게. 이런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처사,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에 대해 말한 자는, 자, 지금 이제 나오는데, 왜 영수와 영호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봤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이기 때문이겠지? 쫓겨난 이유. 아무도 모르게 쫓겨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쫓겨나. 그래서 동료들조차 신뢰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여기 이렇게 쫓겨났다까지 이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해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자, 반면에 공장 규모는 점점 커갔어. 이 공장이 벌어들인 그런 수익을 가지고 점점 그 회사 여러 가지 새로운 기계를 들여온다든가 이렇게 회사 상황이 좋아집니다. 점점 나빠지는 노동 환경과 반대로 회사 상황은 점점 좋아졌어요. 여기 나오는 뭐 활판 윤정기, 자동으로 종이를 접는 기계, 오프셋 윤정기 이런 단어들이 무슨 기계인지는 오른쪽 여러분 교과서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튼 새로운 기계, 최신 기계 이런 기계들을 구입해서 들여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 회사 지금 위기야. 그렇게 공장이 잘 되는데도 노동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말을 합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게 되면 문을 닫아야 돼. 우리 회사는 문을 닫고 너희 노동자들은 모두 나가서 일자리를 잃게 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 노동자들이 뭘 제일 두려워하지? 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다. 이제 큰 공장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먼저 여기까지 언급된 노동자와 회사의 대조적인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점점 열악해져요. 이거 지금 본문에 다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걸 그냥 정리한 겁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회사는 상황이 점점 좋아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그 위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자,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작은 공장, 그럼 더 나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많은 인원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일자리를 잃을지 몰라.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노동자들은 회사에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지 못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은 정당한 자신들의 권리, 그것을 요구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지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이 소설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 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가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노동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뒤에 나오듯이 이제 집이 철거되는 주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또 하나의 축이 되는데, 자, 일단 이 부분은 가진 자, 경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자와 경제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 가진 자 대 못 가진 자를 둘로 딱 나눠서 이분법적인 대립 구조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대목이 그래서 가진 자는 당연히 착취를 할 것이고 못 가진 자는 착취를 당하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여기 226에서 227쪽까지 전개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
232쪽에 학습활동 2번에도 나와 있어요. 미리 그걸 볼 필요는 없고 이런 대립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적인 대립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요한 노동권 보장을 요구받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구조, 그것만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하면 되겠죠? 자, 노동자와 회사 대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었다. 그 공장 문을 닫는다라는 말을 노동자들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죠. 지금 작은 공장들은 채용할 인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 작은 공장들은 겨우 뭐 10명 미만 이렇게밖에 채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돈도 못 벌고 놀게 될지도 모른다. 일자리를 잃어. 또 새로운 일터 찾는다고 해도 낯설어. 작은 공장이라 작업장은 더 열악합니다. 그리고 돈도 오르지 않은 채 현재 받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그러니까 큰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말을 왜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노동자 대부분이 어린 나이에 들어와 중요한 성장기의 3, 4년, 청소년기를 이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이 공장에서 익힌 기술을 빼놓으면 성장의 기반이랄 것이 없다. 우리 공원들, 공원이라는 거는 옆에 뜻풀이 나와 있습니다. 공장 노동자라고 이해하면 돼. 공장 노동자. 우리가 아는 것밖에는 사물을 이해하지 못한다. 무슨 전인 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땀으로 다진 기반을 땀으로 다졌다. 내 직접 이제 체험을 하고 내 시간을 바쳐서 얻은 기반 잃고 싶어 하지 않았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다. 여기서의 생각은 주로 이제 비판적 사고죠. 불합리한 처우 등에 대한 그런 비판적 사고. 그런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오로지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뭐 도구처럼 그렇게 도구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대다수 공장 노동자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 하나 일깨워 줄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상황을 충분히 통찰을 하고 그거를 깨우쳐 줄 사람도 없었다. 어른이라고 해봐야 자기들의 경험 들려줄 게 없었습니다. 그냥 평생을 공장에서 기계 앞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깨워줄 그런 말 그대로의 어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이 실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집니다. 얼마나 부조리한, 불합리한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것만을 그들은 보았었다. 부조리한,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어. 그것이 사장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무지합니다. 무지하게 되면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장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어. 그 집, 사장 집 식구들은 정원 잔디를 기계로 밀어서 깎았다. 그 집 정원에서는 손질이 잘 된 나무들이 밝은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랐다. 자, 이런 표현들은 바로 옆 페이지 끝에서 넷째 줄에 나왔던 발육 부조 현상을 보이는 어린 공장 노동자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집 나무들은 나무종합병원에서 나온 나무 의사들이 돌봤다. 나무병원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었어. 간판에 귀대개 나무는 건강합니까? 라고 씌워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제일 아래 나무종합병원.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재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무병원에 그 밑에는 글씨로 병충해를 구제,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없애주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건강 유지 관리를 해줍니다. 이 건강이란 나무의 건강입니다. 함께 지나던 어린 조역, 옆에 뜻풀이 있죠? 조수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 자, 이 대사는 사장 집에 나무보다도 못한 그런 노동자의 열악한 삶을 풍자하는 겁니다. 열악한 삶, 그런 삶을 풍자해서 우리 집에는 당연히 나무가 없고 나는 저 나무들처럼 건강 유지를 관리받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거죠. 자, 이런 삶을 풍자하고 있고 우리는 배를 잡고 웃었다. 무엇이 그렇게 우스웠는지 모른다. 여기서의 웃음은 뭐예요? 정말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서글픈 웃음입니다. 나무만큼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서글픈 웃음, 허탈한 웃음. 그런 서글픈 웃음을 웃었습니다. 어린 조역은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 코피.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어.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그런 증세인 거죠. 자, 그래서 건강이 좋지 못한 코피. 자,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거입니다. 과거. 자, 우리 전반적으로 이 작품을 정리할 때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다. 넘나들고 있다. 그랬죠? 요까지가 과거고 형은 웃옷을 벗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거에는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노동자들의 모습이 주로 그려져 있었고 이게 이 소설의 한 가지 이야기 축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현재 상황. 자,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봤듯이 영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희를 찾아다니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영희를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형은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영희를 보았다는 사람은 술에 취해 있는 주정뱅이 아저씨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비행 접시가 내렸다는 곳이 여기야. 그 주정뱅이 아저씨의 말이죠. 갑자기 굉장히 그 생경한 단어 비행 접시가 나왔습니다. 이 소설의 분위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동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찾아 나설 데가 없다. 다녀봐도 영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죠. 형은 영희가 왜 집을 나간 것 같아? 이유가 뭔 것 같아? 라고 동생이 묻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형이 대답하죠. 참을 수가 없었겠지 라고 대답합니다. 허름하지만 평생 가족들의 추억이 묻어있는 그런 집이 강제로 철거되는 그런 상황 등등을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핑핑 놀고 있기 때문에 나갔어. 돈도 집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그런 난장이 가족의 현실, 이런 현실이고 모든 게 너희들 책임이야. 영희가 가출한 책임이 너희들 때문이다. 이 형제에게 어머니가 이 책임을 물으면서 좀 나무라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게 남아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쫓겨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 줄거리에서 봤듯이 노동운동을 하려던 영수영이가 영수영호가 공장에서 쫓겨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찾아다니는 가족들, 공장에서 쫓겨난 형제를 책망하는 어머니가 요 부분에 이제 중심 내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 일일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중약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여기까지 중약 전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 뒤에 남아있는 난쟁이 가족 집이 철거되는 상황과 관련된 뒷부분을 수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프린트 교과서 준비하시고 늦지 않게 수업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애쓰셨습니다.